김정은이 누구야 이러면서 곳곳에 도청장치가 있기 때문에 도청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낙서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삐라가 부러지기도 하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괴감을 느끼면서 바꿔보자라는 식의 울분.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김준혁입니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고 대놓고 비방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좀 은밀하게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식으로 돌려까기를 해도 다음 날이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딜 나가든 입 조심해라, 눈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는 말을 계속 배웠었거든요. 주변 친구의 부모님이 사라진 건 본 적이 있어요. 축구 국가대표에서 여자 축구 국가대표였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감독이셨는데 그분이 술 한잔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성적을 내라고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을 좀 하셨나 봐요. 근데 맞는 얘기잖아요. 축구팀이 뭘 먹이고 뛰게 해야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성과만을 내라고 하니까 불만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바로 성명화 갔죠.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짐을 싸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후방당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도청합니다. 도청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외국어 문학부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 다 그런 계열이고 아버님들 다 외교관들이잖아요. 외교관들은 따로 외교관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평양 중구역에. 거기 이제 놀러 가면은 제일 먼저 항상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절대로 어떤 얘기도 하지 말아라. 도청장치가 어디 있는지도 아는데 그걸 뗄 수도 없어요. 떼면은 뗐다는 거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왜 뗐냐라고 추궁이 들어오면은 빼더박도 못하니까 그냥 조용히 얘기하고, 좀 얘기할 때는 수돗물을 틀어놓는다거나. 이게 영화상 설정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고요. 당주항위원회에서 부장급 거기 이정역인가요? 그 사람의 아버지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은 독채에서 쓰고 살거든요. 보통 그런 독채를 쓰고 사는데 곳곳에 도청장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데 사는 것보다는 좀 그런 것 말고 다른 곳에 사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감시를 많이 받습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감시를 더 많이 받죠. 오늘은 평양 사람들이 어떻게 최고 지도자를 뒷담화하는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어입니다. 보통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우리 땡땡땡 무슨 동지라고 굉장히 높은 존칭을 붙이지만, 여러분이 길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사석에서도 그렇게 길게 부르진 않습니다. 누구 혹은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그렇게 대부분 부르고, 대부분 안 좋게 불러요. 왜냐하면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조금의 그 존경심 같은 게 있었어요. 세뇌당해가지고. 근데 김정은 때부터는 사실 이게 배경도 없고, 사실은 어머니도 제1번 출신이고, 그리고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딱히 싸운 업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서 많은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걔가 왜 우리 최고 리더냐. 그리고 당시 한 50대 되시는 분들은 근데 아들뻘인 사람이 갑자기 우리 최고 지도자라고 하니까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은어를 사용을 했었고, 그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걔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죠. 그 유학파 이러면서 거의 유학생들끼리도 김정은이 누구야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리더, 우리 장군님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었죠. 그렇죠. 스위스 유학파죠. 네. 저희는 진짜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유학 나와서 3개월, 4개월 만에 생각이 바뀌었는데, 김정은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폭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변화의 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초반에 기억하시겠지만 미키마우스도 등장하고 디즈니 곡도 치고 이럴 때 진짜 뭔가 변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람들은 많이 몰랐죠. 그때는 김정일보다 더 악독한 독재자일 줄은 아무도 몰랐죠. 두 번째는 낙서입니다. 낙서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삐라가 부러지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정부에 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는 대자보 같은 걸 써서 벽보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또 그건 합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권리이기도 하고, 북한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혼용되지 않습니다. 낙서를 쓰다가 걸리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 사형도 갈 수 있는 그런 반국가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체제에 대한 불만을 그런 낙서를 통해서 표현하는 행동들이 최근 내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마당이나 아니면 학교 정문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것들을 쓴다고 하고,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누가 그런 걸 썼기 때문에 필적 조사를 한다고 해서 왼손 오른손으로 다 글을 쓰겠거든요. 보통 낙서를 쓰던 사람들이 왼손으로 쓴다고 해요. 이게 오른손으로 쓰다 보면은 필적이 남으니까 다 써라 해서 무슨 일 있냐 이러니까 낙서가 붙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옛날에는. 지금은 시스템이 조금 많아졌는데
과거까지만 해도 CCTV는 주요 기관 건물, 뭐 대학교 여기 빼고는 없었죠. 그리고 북한이 전기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 CCTV를 운영할 수 있는 전력이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네, 세 번째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비판 세력이 북한 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원래 유학생들을 내보낼 때 문과생들은 전혀 내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과생들을 내보내게 되면은 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과생만 내보냈거든요. 제가 뭐 이과생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과생들은 뭐 수학 물리만 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에 큰 관심을 돌릴 수가 없는데 문과생들은 오로지 그 사회 문제에만 관심을 돌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쉽게 바뀌거든요. 그러다가 2009년쯤부터 다시 문과생을 이제 유학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북한도 이제 체제 유지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니까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무래도 북한 정권의 약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 10년 됐잖아요. 유학생들 내보내기 시작한 지. 10년 동안 그 유학을 마치고 돌아간 사람들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북한이라는 그 실체를 보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탄압이나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괴감을 느끼면서 우리도 뭔가 좀 바꿔보자라는 식의 울분을 토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 중심으로 김정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김정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2년 전인가요? 신년사에서 내가 능력이 못 따라준다라고 하면서 그런 쪽까지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큰 압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10년 초에 유학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3개월 만에 그때 당시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였는데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한국인 유학생들이랑 토론이 붙으면서 니네가 했네, 뭐 니네 자작극이네 이러면서 토론하면서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 덕분에 여러 가지 책을 접하고 민주주의나 아니면 뭐 정치나 선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속고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북한은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우린 뭔가 끊임없이 좀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해서 변화의 길을 모색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북클럽이었거든요. 저는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북한에 돌아가서 빠르게 권력을 우리가 장악하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내다 보면은 정권 교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정말 많은 책들을 공부를 했고 뭐 외국 서적도 읽고 뭐 한국 서적도 읽고 몇 날 며칠 뉴스 뭐가 났다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지고 목소리를 내야겠다 해서 유엔에도 기고문을 보내고 한국의 언론사 뭐 동아일보에도 기고문을 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번째는 장마당 세대의 등장입니다. 장마당이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어로 표현하면 그 마트 같은 건데요. 사실 북한에는 사회주의 경제다 보니까 그런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조차 국가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02년부터 이제 완전히 국가 경제가 무너지면서 장마당이라는 시장이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어요. 사회주의 이념하에서는 국가가 모든 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받은 것 없고 본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장마당에서 나왔거든요. 결국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법을 터득했고 살아가는 법은 자본주의적인데 배우는 내용은 사회주의적이니까 그 사이에서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이건 좀 뭔가 다르다,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부모 세대는 굉장히 세뇌돼가지고 여전히 장군님만 나오면 눈물 펑펑 흘리는데 이 세대는 장군님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김정일이 죽었을 때 제 나이 또래는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그냥 갈놈이 갔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30대 40대가 될 때 정말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진 어떤 반대되는 세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년 안으로 우리가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한 번에 작용을 해서 무너질 수 있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북한 상부에서 내릴 명령을 듣는 척, 많은 척 합니다. 옛날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김정일 장군님의 교시다 이러면은 그걸 다 옮겨 쓰고 빨간 책에 뭐 정말 고의 모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활총화 해도 그냥 뭐 하나보다, 조직생활 해도 그냥 하나보다 옛날 같은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 정말 많이 흐트러져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의 어떤 상부의 명령이 뭐 중앙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게 지방까지 하달되는데 정말 긴 시간이 걸리거나 가운데서 사라지거나 가운데서 바뀌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국가가 붕괴하기 초반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뇌물은 나중에 우리가 한반도가 통일이 돼도 정말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한테 뇌물은 이제 더 이상의 범죄 행위가 아니거든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물을 고여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월급이 5,000원 정도예요. 쌀 1kg밖에 못 사거든요. 월급 가지고. 근데 우리 가족은 1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1kg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뇌물 혹은 부정부패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그러한 수단이 굉장히 당연한 그런 방법인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중에 통일이 돼서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인식을
체제를 바꾸는 게 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또 최근뿐만이 아니라 또 전직 대통령도 좀 뭐 감옥에 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서초동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광화문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북한 출신으로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는 민주주의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견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혹은 나랑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그 목소리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 나와 다른 의견을 누가 낸다고 해도 탄압하지 않고 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문제, 민주주의의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잘 발휘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정치 혹은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사람들이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패했다고 보고 모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광장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결국 광장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평양 사람들이 어떻게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